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국민과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시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어떻게 볼 것인지, 핵심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도화선에 불을 당겼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야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제 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 오직 지방선거만 바라보면서 순리에 맞지 않는 일정을 밀어붙이다가 자유한국당의 자세는 그야말로 무책임함 그 자체입니다. 이런 청개구리 협상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사게 될 것입니다. 개헌 시기만을 이유로 반대말을 일삼아온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개헌 추진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청와대의 직접 개입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여당의 행태입니다. 여야가 서로 내탓 공방을 이어가면서 개헌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표결 시 천원 불참을 선언,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헌 시기와 주체, 개헌 내용 등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여야의 개헌 셈법.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토론해 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대 법학부 이국은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대 정치대학원 강상호 겸임 교수이십니다. 예, 강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분 나오셨는데요. 네 분 다 그동안에 국회 또 청와대 쪽에 특이나 자문이 계속 가담해 오셨죠. 네. 네, 특히 임지봉 교수, 이국은 교수 두 분은 최근에 이제 청와대 쪽에 주도했던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네, 어느 분야 하셨죠? 저는 지방자치하고 국민주권, 네, 그쪽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지방분권 쪽으로 네, 초점을 그렇습니다. 뒀군요. 네. 총강하셨나요, 임 교수님은? 예, 저는 총괄하고 기본권 분야를 했습니다. 두 분도 그동안에 국회 특위에 좀 관여하셨죠? 예. 어느 분야 하셨습니까? 정부 형태 권력 구조에 관여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정부 형태를 주로 했고요. 예. 아무래도 국회 쪽은 그동안에 가장 우선적인 쪽이 그쪽이 아니었나 좀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요, 대통령이 발의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 쪽에서는 과연 개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는 국회 발의하고 대통령 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태로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글쎄요,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 이 두 기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서 주로 논의가 됐었고요. 기다리다가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과정 전체가 국회와 대통령이 의견을 합치해가는 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대통령께 지금 헌법상 헌법 개정 발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예.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 자체를 크게 좀 정쟁화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교수님, 지금 대통령의 발의가 국회하에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예,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역대 과정으로 볼 적에 군부 독재 시대나 아니면 혁명적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대통령이 발권이 있다 하더라도 발의를 좀 잠정 보류하고 국회에서의 어떤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예.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임지봉 교수님은 참여하셨으니까 지금 뭐 관철의 가정을 역시 보시는 견해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물론 헌법에는 발의권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 제적 과반수도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만드는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저는 국회가 그 개헌을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개헌 특위가 작년 1월에 구성이 됐죠. 그러고 나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안 만드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 개헌안 제출을 그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고 그 대통령의 그 촉구에 의해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어떤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한 평가를 받고 예.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 개헌 발의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정부의 대통령의 개헌안의 내용이 공개되고 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하면서 그것을 국회에서 수용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 없이 공개함과 동시에 발의하겠다.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 부합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자 조문을 이렇게 공개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라. 그리고 나서 계속 합의가 안 된다면 그때 발의하겠다. 오히려 이게 임 교수님 말씀하신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의미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의결 기간을 갖다 충분히 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 더 늦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7년 개헌 당시도 그렇고 혹은 거슬러 48년 헌법 제정 당시도 그렇고 2달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60일 이내라고 하는 건 30일 이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잡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법적인 강제는 지금 22살 공고에다가 투표에 붙이기 전에 18일 정도 주는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장현수 교수님 말씀하신데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절차를 스스로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가 헌법이 정한 최대한의 기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차원에서 뭐 애초에는 21일 그러다가 26일 날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가 그 일정을 줄여서 합의를 한다면 뭐 좀 암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좀 방법이 아니겠는가. 뭐 일각에서는 5월 초까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전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지금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장 교수님이 지적하시기를 그 내용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권력 구조의 문제, 분권형으로의 어떤 그 타협을 전혀 그 배제한 채로 지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확보한 상황 속에서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권력 구조를 뺐다는 이 자체가 사실적으로 어떤 그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 하나의 그 선거 전략적으로 또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 전국에서 11차례의 그 공개 토론을 하면서 개헌을 위한 어떤 그 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보게 되면 국민적인 면에서 국회 특위가 주관했던 수뇌 토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개헌에 대한 열기는 아직까지 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대통령의 발의가 어떤 선거 전략이건 아니면 진정으로 개헌을 하는 목적으로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이슈 쟁점이 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개헌으로 좀 쏠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근거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답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회를 한편으로는 개헌을 촉진하는 역할 이후에 타협의 과정이 있으려면은 내용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내용은 너무 고리하정 엇갈려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군요. 예, 물론 개헌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간에 일종의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국회가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보이콧 일변도로 나오고 개헌의 시기를 자꾸 늦추려만 하고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대선 공약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이행의 관점에서 지금 그렇게 개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헌이란 건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와의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사실은 더 크게 보면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그 26일 날 발의할 때 이제 조문을 공개하는데 지난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3일에 걸쳐서 분야별로 이렇게 개헌안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내용,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의하고 나서는 60일 이내 또 공고기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회와 대통령 간에 어떤 타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60일 이내에 만약에 국회가 또한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할 용의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60일 기간은 그래서 일찍 했고 나머지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짧은 기간이면은 그게 기간 내 대제는 자동 폐기가 돼버리는 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마 국회 쪽에 소속된 야당의 일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 있는데요. 그 정도 듣고요. 구체적인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있습니다. 크게는 세 분야가 있겠고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을 것인데 1차적으로 국회 쪽에서는 개헌의 동기로서 꺼냈던 것이 정부 권력 구조, 정부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발의 안쪽에서는 골간이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단어를 썼던가요? 연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비판적인 쪽에서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기간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특별히 야당 쪽에서는 이번에 사실상 권력 구조를 대통령 책임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이제 의원 내각제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이원 집정부제의 형태로 바꾸자고 하시는 것이고요. 대통령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현재의 대통령 책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 갔어야 될 권한 중에 일부가 대통령에게 지금 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상당 부분 좀 국회로 돌려드리고 또 헌법기관의 구성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좀 막대한 권한을 일부 좀 내려놓고 뭐 감사원 같은 것을 이제 좀 독립기관화한다든가 국회로 보낸다거나 하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제를 유지했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유지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엄격한 권력 분립에 근거한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을 조금 더 좀 찾아가자. 그 차원에서 권력의 운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자. 이 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꾸 정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내각제 형태로 가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원 집정부제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 용어를 쓰지 말고 이원 집정부제라는 용어를 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원 정부제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라 한다면은 왜 분권형 대통령제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전제정과 이게 그 공화정이 있었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전제정에서 이제 군주제가 나왔고 군주제에서 군주제로 남아 있는 것과 입헌군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왕이 있는 영국같이 그 국가하고 일본과 마찬가지죠. 또 영연방 국가 이렇게 실제로 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내각 책임제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이것이 순수 대통령제로 갔고 이 대통령제가 이제 하나의 분권형으로 나온 것이 1918년에 독일 혁명을 통해서 1919년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온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분권형 대통령 보게 되면은 대통령 중심 분권형과 총리 중심 분권형, 가변형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책임 총리제를 갖다가 제도화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책임 총리제적 분권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제에 가까운 분권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고단의 중심이 대통령에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란 그 명칭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물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굳어진 그러한 용어는 아니고요. 헌법학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 이원 집정부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본질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제 유지가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이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으로 분명히 촉발된 것이고 이번 개헌의 의미는 저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촛불혁명에서 그 집회에 나온 많은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라든지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 대표기관들이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민의와 어긋나는 국가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직접 참정 욕구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든지 이런 직접민주제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개헌이어야지 무슨 정부 형태의 국민들이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그러한 목소리는 촛불혁명에서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어쨌든 간에 뭐 정부 형태에 대한 변화 요구가 아니고 직접 참여에 대한 강조했다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일단 이 촛불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국민들의 가장 명백한 요구는 박근혜 퇴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권력을 오남용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결국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변화. 이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자. 아까 이제 이국훈 교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근데 미국식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수입한 나라들 수없이 많지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정치 문화랑 그 나라의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여당을 지배했기 때문에 공천파동 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미애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지배력이 훨씬 더 크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정치적 환경 자체가 다른데 제도만 이식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그동안 30년 동안 민주화된 이후에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승자독식의 문제입니다. 결국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어느 쪽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만 하면은 권력을 다 가져갑니다. 결국은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지 국회 내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 그랬었을 때 이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선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거든요. 야당 입장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실패해야지만 자기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야당은 대통령을 계속 더 세게 발목 잡게 하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됩니다. 선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네, 이 교수님 얘기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여소야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났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 이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강해지는, 더 결정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 책임제가 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저는 조금 잘못된 이해다.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일종의 우리 현실을 냉정히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나 심층 면접이나 이런 데서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도 분명히 문제지만 지금 국회, 지금 정치권이 그 권력을 가져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 어떤 그 퍼센티지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권력들 간에 좀 합리적인 분계를 제도적으로 더 잘 만드는 것이 좀 방법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우리가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할 적에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주 절대절명의 명제인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다수결 민주주의하고 대통령제와 결합을 할 적에 소위 말해서 49%를 가지고서도 정권을 잃어버린 쪽에서는 계속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갈등 구조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불신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가 불신받는 이유도 대통령제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과 같이 우리가 국회 문화가 타협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과 타협을 할 수 있지만은 명분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타협 자체가 하나의 배신으로 보이고 정치적인 몰락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결 민주주의를 갖다가 합의적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30년 동안의 헌법 구조인 권력 구조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정당 시스템이랄까 선거 제도라고 할까 지방 분권 그다음 정치 문화는 점차 합의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에 변한 이런 입법 사항에 의한 정치 제도와 헌법 사항인 권력 구조가 미스매치됨에 따라서 이게 국회가 불신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국회가 불신받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제도가 문제냐면 이것이 이제 알이 먼저냐 계란이 문제냐 아니면 닭이 문제 이게 혼선이 되는데 예.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는 국회 자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제를 협의제 민주주의인 분권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팽팽하신데요. 어쨌든 간에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소추 가결은 국회에서 했던 거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타협책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총리의 선출 방식 또는 추천 문제를 가지고 타협의 여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은 국회 추천을 한다면은 서로 간에 약간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총리 역할, 행정부의 중간 책임자인 총리 역할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 접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총리를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해 주면 자기가 권력을 넘기겠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전국을 운영할 때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를 임명을 하면 현재의 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예. 정치 문화의 어떤 측면일 수가 있겠고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실에서 대통령이 그 총리와 함께 전국을 운영할 수 있겠는지 그 국무회의를 함께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은 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 현재 제도에서 가능하다는 데서는 명백한 반대 의견이고요. 예. 실제로 대통령이 총리를 뭐 국회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 있어서는 명목상의 책임 총리지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총리의 이 국무위원에 대한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입니다. 총리가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은 사실 장관들을 총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제청하는 이런 것으로 되고 있고 결국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비춰봤었을 때 애초에 총리의 임명과 해임을 갖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좀 분리시켜 놓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헌법의 내용상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출이 아니라 추천으로 할 경우에서는 이제 추천의 내용과 방식이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국회에서 뭐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그건 대통령에서 이제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갖다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추천이 아니죠. 예, 제가 거기다 덧붙여서 아까 추천과 선출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심상정 의원께서 추천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3공화국 4공화국 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잦은 그 정권 교체로 인해 혼선이 맞섰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독일의 시스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후임 총리를 선정해놓고 불신임하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게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출이 아니고 추천이라 할 경우에 후임 총리 지위가 이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러한 3공화국 4공화국에 나왔던 프랑스에 나왔던 그러한 혼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타협점으로 추천을 생각한다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추천과 선출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추천도 반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예. 그것은 명백하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하에서 총리를 그러니까 의원 국회가- 내각제 유형에 가까워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대통령제를 버리지 않는 한 지금 개헌 사항이니까 어느 쪽으로 바꾸느냐는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다수가 지금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로 말은 분권형 대통령제지만 사실은 본질은 의원 내각제인 그러한 정부 형태로 바꾸는 것을 다수 국민이 원합니까?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정부 형태로 사실상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지 의원 내각제에 준하는 그런 정부 형태로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추천이나 선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국무총리제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이 있을 뿐이지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재헌헌법 때부터 이승만 세력과 한국민주당 세력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이승만의 뜻대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무총리, 국무원 제도와 같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즉 우리의 대통령제가 국무총리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 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자? 그럼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에서 완전히 뺏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타협책으로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게 하자. 그것도 일단은 대통령제 국가의 그 본질에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 교수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꾸 그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 국회에서 만들었던 지난 자문위원회를 용어를 내각제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그 지난해에 만들었던 자문위원회를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자문회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걸 내각 책임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잠깐요. 그러면 강 교수님도 내각 책임제는 선택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군요. 그건 장기적으로 뭐 아니 용어만 다를 뿐 내용이 같다면 상관없지 아까 제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중심 분권형이 있고 총리 중심이 있고 가변형이 있는데 우리 지난 70년 동안에 총리제를 하면서 사실은 분권형적인 요소가 대통령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대통령 중심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자꾸 그 권한의 분산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총리를 통해서 의회 일부가 내각에 참여함에 따라 가지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도 동시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지금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만 분산할 경우에는 의회는 정책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요. 그러나 총리를 통해서 의회의 일부가 내각에 참여함으로 따라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회와 대통령 간의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도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강 교수님. 저는 일단 내각제와 대통령제 이 양자택일로만 가지 마라. 아까 이제 임주범 교수님도 중간에 뭐 이원정부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이원정부제의 가능성을 닫아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원정부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가 다르고 핀란드의 경우가 다르고 포르투갈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포션 내지는 권한을 총리가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니면 저거다. 흑백 논리처럼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결과로 직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국민의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지금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다고 하는 걸로 만약에 바꾼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직선제가 상수라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의원 집정부제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니까 지금 대통령 직선을 전제로 국회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양보할 수 있는지를 안으로 이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나온 것은 국회의 개헌특위의 안이 아니고 그 안에 자문위 중에도 특정 분과위의 안이에요. 그것이 국회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직선제를 전제로 어느 정도 행정권을 좀 갖기를 원하는지를 안으로 빨리 만들어 달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아무리 기다려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당이 제대로 된 안을 각각도 만들지 않았고요. 그 함께해서는 만든 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안이 아닌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야당입니다. 그리고 그랬었을 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얘기하고 야당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분권형에 대한 얘기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국회의 자문위의 일개 분과의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그 안을 국회 안에서 헌법 개정을 발의하기 위한 안을 내시면 되죠. 어쨌든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전제로 한 나머지 여러 가지 절충에 좀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한다라는 거죠. 또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논의 중에 하나가요. 아까 그 4년 연임제 또는 뭐 중임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강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더 늘리는 것이다라고 야당이 일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되 현재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다른 부분에서 많이 분산을 시킨다면은
효과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참여하셨던 이 교수님이나 임 교수님께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한다면 분산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자문위안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의 권한도 예. 어느 정도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대행정부 견제권, 즉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권 분명히 몇 가지는 강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 축소한 거라고 할 것 같으면요.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조약 체결권을 가지거든요. 예. 조약에 대한 외국 정부와의 체결은 대통령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헌법 60조 1항에서 8가지 중요한 조약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었는데 이 그 절차상 여기에 8가지 조약 중에 하나에 해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이 그냥 국회의 동의를 안 받고 조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가끔 논란이 됐죠.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그 원전 수주와 관련한 그 합의에 국회의 동의를 안 받은 사항, 즉 이면 합의 사항, 군사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약의 체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너무 이 권한을 남용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국회 축소하고 통제권을 더 강화했다. 국회의 통제권, 동의권을 훨씬 더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중에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면은 현행 헌법에 의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요합니다만 특별 사면 늘 논란이 됐죠. 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남용이 돼서 자신의 정치적 측근이라든지 혹은 재벌 봐주기를 위한 사면권 남용의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 사면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사면위원회라는 기구를 둬서 그것을 견제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의 위상은 조정이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하에 두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에 관해서 끝없이 많은 시비가 있었던 것이고요. 감사원이 대통령의 어떤 예속기구다. 이러한 주장들이 많았는데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듭니다.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면이 있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국회의 권한은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가지고 그 국회의 재정에 관한 그 통제권을 강화하고 과거 현행헌법에는 지금 예산의 정액이나 신비목의 설치와 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는데 그 동의를 추상적으로 얻게 함으로써 국회의 어떤 재정 곡공과 관련한 자율권을 더 준 측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 권한도 특히 대행정부, 대통령 권력에 관한 그러한 견제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정부 권력의 구성과 선출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뭐 역할과 권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이것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973년도에 슐렌저 2세 역사학자가 미국에서 닉슨의 정치 형태를 공격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에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제도가 이미 시행을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권력의 집중이 이것이 그 제왕적 대통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권의 독점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의 분산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집행권을 분산을 시켜야 집행권을 총리와 대통령으로 나누어 줘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의안의 분산의 내용 중에서는 또 지방 분권 분야가 포함이 돼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방자치를 강화를 하고 지금처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치 입법과 자치 행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요.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서의 어떤 행정부의 강화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와 연방의 역관계가 네. 연방의 우위로 특별히 연방의 행정부의 우위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연방 대통령의 주 통제권 그렇습니다. 강화를 지적했던 네. 부분이다. 네, 네. 바로 그 지점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지금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의 압도적인 권한을 각 지방 정부에 나누어 주면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혹은 이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환경들입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 강화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방의회 믿을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장 사고 치는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권한이 가야지 이 상태에서 그냥 권한만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당 시스템이라든지 선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의 권한만 조정해가지고 헌법만 바꿔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재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랬었을 때 프랑스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영국식의 의원내각제 한참 하다 프랑스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대통령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른바 반대통령제, 신대통령제 이래가면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 맞는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는 조금 더 전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뭐 어떤 명칭을 정해놓고 이 시스템으로 가자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더 적절하다 저게 더 적절하다를 따져놓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무슨 명칭으로 불릴지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승자 독식이니까 그거부터 타파하자. 저는 지금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헌법만 바꾼다고 일이 안 되는 건 장 교수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헌법 부칙에다가 좀 기간을 두어서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 가지고 바뀐 헌법에 따른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한 법제들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얘기 나온 김에요. 네. 그 입법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동안에 되게 이제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방분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재정이라든가 인사 관련 문제라든가 또 사무 분장 관련 얘기는 전부 입법 사항들인데 왜 계속 네. 헌법을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좀 현실을 조금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헌법에 조문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아주 독소조항이라고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분들이 모두 다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 선출한 적이 없는 행정각부의 장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령보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결정이 더 하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자치를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기왕에 잘 해오던 자치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법률적인 차원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치를 하도록 하고 법률이 이 경우에는 자치를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그 수사라고 보고요. 그 말의 의미는 제대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입법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뭐 그건 대통령이 하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회와 같이 헌법을 바꾸어야만 되는 문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오해가 좀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이걸 이제 분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방분권 뭐 부칙조항 둬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하자. 그럼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게 5년, 10년 후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은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간다. 실제로 과거에 있어서는 유신헌법 때도 그렇고 550 헌법 때도 그렇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있을 때까지 혹은 뭐 재정 제력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헌법 부칙에도 두고서 지방에서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할 것처럼 해놓고선.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건 이건 결국은 좀 유보적인 것이 돼버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죠. 그 말 그대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시스템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네.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거의 완전히 뜯어고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한 좀 최소한의 기간은 헌법 부칙에 보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네, 임지봉 교수님 이번에 대통령 발의안 중에서 총각 무슨 기본권 뭐 전문 이런 쪽에 좀 관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좀 취지 핵심 내용을 취지 설명해 주시면은 그걸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현행 헌법의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4.19라는 그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서 부각시키고 그 민주 이념의 네. 계승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마항쟁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네. 또 60 민주항쟁 같은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헌법 전문이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서 도출된 그러한 민주 이념을 중시하고 계승한다 이런 점을 혹시 야당에서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너무 많이 나열하지 않느냐 또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전문에 실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내부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논의가 분명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촛불혁명의 민주 이념까지도 추가하자는 주장까지 있었는데요. 촛불은 아직 진행형이고 예. 촛불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들어간 이유가 부마항쟁, 5.18, 6월항쟁 전부 다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하위 법률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것은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전문에 넣을 만하다고 봤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각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지방 분권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했습니다. 뭐 과거에 토지공개념도 강화하는 개념을 넣었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이 토지재산권의 제한 측면이 있거든요.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인의 토지재산권의 의무와 부담을 가하는 것이 이 토지공개념의 기본 취지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조항들은 총각이나 이런 데 넣지 않고 경제조항 속에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각 전문 또 기본권 관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게 가치 관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뭐 5.18 부마항쟁 다 중요한 사건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랬었을 때 이걸 넣기 시작하다 보면 어디까지 넣을 거냐. 그리고 왜 또 이것만 들어가고 그 이전의 것도 빠져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4.19에 거의 버금가는 게 60항쟁이라면 그러면 4.19 촉발에 계기가 됐었던 마산봉기나 이런 것들은 5.18이나 부마항쟁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3.1운동 이전에 있어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학생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저항운동 같은 왜 또 빠졌느냐. 지금 3.1운동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 4.19로 그 모든 것을 커버했던 것에 비해서 이쪽에만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어떤 변경과는 달라가지고 51대 49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시 말하자면 보수나 진보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합의로서 하는 건데 이게 자꾸만 어떤 특정 색깔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그 11개 지역을 돌면서요 느낀 건데요. 왜 지금 5.18이랄까 몇 개 이슈에 대해서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에 갔을 때의 그 느낌하고 제가 광주에 갔을 때 느낌하고 과연 이것이 현재 이 시점에서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것인가 이런 좀 그 의구심을 줄 정도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전문에다가 이런 모든 그 민주화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쭉 나열을 하다 보게 되면은 새로운 갈등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 4.19, 그다음에 뭐 3.1운동 이런 두 사건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저는 그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자문위원회에서 뭐 저희들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논란의 여지를 검토했다. 그 안을 이제 올린 건데 대통령께서 이제 발의까지 아직 좀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결국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시든지 간에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논란을 이번 개헌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야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시기가 최근에 6월 13일 지방선거 때 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정부 안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의당의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자유한국당이 확정을 하면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같이 추진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합의만 어느 정도 된다면 꼭 6월 지방선거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분 얘기를 듣고 마무리 쪽으로 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먼저. 네, 그 대통령은 그 본인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좀 동의할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발의를 한다면 이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회의 선택에 달리게 된 것이다. 네. 따라서 국회가 책임질 몫이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여야의 그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걸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애초에 그 원래 좀 얘기가 됐던 것은 권력구조 문제에 관해서 좀 합의가 어려우면 네. 기본권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 가능한 것만이라도 네. 먼저 그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집정부를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논의하자. 이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의 옵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하다면은 시기 문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용에 대한 합의 자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합의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문제이고 시기는 거기에 연동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냐. 오히려 거꾸로 차라리 발의를 안 하고 이런 아니니까 이걸 뭐 한번 참고해서 합의하자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 이제 발의해버리고 그럼 그 발의에 대해 가지고서 또 다시 이제 의결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합의를 늦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개헌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것은 국회입니다. 예. 국회 개헌특위가 작년 1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쓰고 개헌안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빨리 만들라는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개헌안을 발의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또 그게 왜 하필 6월 지방선거여야 되느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이야기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다시 그 후로 연기하자, 좀 더 논의를 하자. 작년 1월부터 논의했습니다. 그러고 지방선거 때 하려니까 좀 더 논의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걸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그 6월 13일 날 동시 투표를 하자 동시 아마 좀 모두의 약속이었죠. 그러나 일부에서 야당에서 보면은 10월쯤에 하자, 금년 내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도에 저희가 그 개헌특위 자문위가 출범할 적에 4월쯤 되니까 전 국회의장인 그 김영호 의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대선 전에 개헌이 안 되게 되면은 부칙조 한 조항만 우리가 개헌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원포인트 개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개헌을 한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그 부칙 조항만 바꾸게 되면은 정치권이 그 헌법 사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6월 13일 날 만약에 동시투표가 안 된다 한다면은 10월이나 12월에 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각 당의 대표 모여서 서약한다는 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개헌 절차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13일 전에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가지고 6월 13일 이후에 개헌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절차법에 의해서 구속되도록 하면은 아마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약속을 보증받을 수 있다 이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뭘 마무리할 시간 같은데요.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 또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좀 우리가 개헌의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한 30초씩 제언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영수 교수님부터. 일단 대통령께서 어떤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 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체된 부분들이 있지만 보면은 야당들은 개헌안을 내는데 여당은 끝끝내 안 냈었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된다고 봅니다. 네, 임지범 교수님. 예,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만들고 개헌의 과정은 국민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곧 대통령 발의하는 개헌안을 던지고 나서 그때 국민들의 의사가 뭔지를 정치권은 제발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면밀히 살핀다는 차원에서 찬찬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개헌의 절차 과정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상원 교수님. 예, 사실 그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야당은 오히려 사는 중임제를 자기들 여당 시절에 선호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장에 따라 가지고 권력 구조는 선호가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권력 구조를 포함을 해서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하나의 길이고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권력 구조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위 법률과의 어떤 정합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권력 구조가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이랄까 선거법이랄까 말이죠. 그 중간 수준의 어떤 그 정치 제도와 그 매치를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고은 교수님. 네, 그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개헌하자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요.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 실제로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만든 적도 없고요.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를 한 적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26일 날 발의가 정말 된다면 그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은 되는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정치권이 보다 책임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국민적 신임을 좀 얻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 네.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국회도 헌법상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판이 바뀐다. 그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1년 만에 지금 개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책무가 국회에 주어졌다는 점을 기억하고요. 오늘 전문가들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그래서 개헌의 논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